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첫 후속 협상 국면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발표에도 미국은 해협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란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서 협상장을 떠났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온 이후 아직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교착 상태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란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대표단은 사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메시지 교환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스위스 현직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도 이란 대표단은 계속 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중재국들에게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돼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까지 이틀째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첫 협상 일정을 이틀 정도로, 이란 측은 하루, 당일 회담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즉시 고액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썼는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유를 헤즈볼라의 도발로 지목하고 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의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유지를 주장한 이란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후 이란을 향한 거친 말폭탄 세례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s 60 days. They have to make a deal. Otherwise, we will do things that won't make them happy. But if we do that, then all of a sudden you're not going to have the oil flowing out of the strait too quickly becau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최종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미군의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핵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국은 해협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선박 67척, 그제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raffic is flowing through the straits quite nicely. Now, that's because of a U.S. military presence. Iranians still have not demined the central shipping channel, but the U.S. opened a separate channel down south. 라이트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아직 이란의 위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인 10명 중 9명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승자로 이란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와 아감 연구소가 17세 이상 이스라엘인 3,64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2.1%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안보가 장기적으로 약화했다고 답한 비율도 82.9%에 달했습니다. 전쟁 결과에 대한 혹평만큼이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상당한 이득을 거뒀고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는 총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72.5%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의 작전 관리가 부실했거나 실패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56.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인의 48.2%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친이란 무장적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핵심 지지층인 강경보수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레바논 공습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전선에 포성을 멋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헤즈볼라 저지를 요구하고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정치 생명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재판을 피하고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막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어떤 타협도 없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남부 시도난구 부근 마을에 회색 먼지가 잇따라 피어오릅니다. 휴전 합의를 따르겠다던 이스라엘이 바로 다음 날 공습을 이어갔고 헤즈볼라도 50여 발 발사체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하루 사망자가 최소 2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절규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레바논 교전 중단을 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위해 공세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השגנו הישגים כבירים ולא נוותר עליהם. נישאר ב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ככל שיידרש, כדי להגן על תושבי הצפון היקרים לנו.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보수 강경파 비난 여론에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2%가 이란을 종전합의 승자로 꼽았고 72%가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온라인 매체 기사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초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중요 국면마다 찬물을 끼얹는 네타냐후를 향해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란과 마찬가지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 온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개건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임명되며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애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세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굳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에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1심 선고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위증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배심원단은 4대3으로 이제 유죄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이번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연어 술파티의 의혹이 제기된 것이 2년 2개월 전인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것이 일단 위정으로 판결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주장을 제기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더 큰 아픈 대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장 기간의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위정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뭐 거기서 7명의 배심원단 중에서 4대3으로 의견이 나눠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다수결에 의하면 일단 위정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판명이 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위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실 연어술파티 의혹이 이 지금 여건이 추진해 왔던 이 조작기소특검법의 하나의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 지금 이 조작기소특검을 강하게 추진해왔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앞서 대검 감찰위에서는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거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굉장히 네네.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그 대검 그 조사위가 밝힌 것은 술이 반입됐다는 것이지 예. 그 술이 특정한 그런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다라고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를테면 YTN에 지금 술이 반입됐습니다. 술이 1층에서 반입됐는데 지금 음주 방송을 했다까지 가려면 상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몇 층으로 이 술이 갔고 몇 시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자리에서 이 술이 쓰였다, 어떤 용도로 쓰였다까지 확정이 돼야 뭐 음주 방송이라는 어쨌든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입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위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술이 반입됐다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조사의 회유의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 순수하게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말고 사실관계만 다퉜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증언. 일관성이 있었느냐.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건 왜 이화영 부지사는 특정하지 못하는가. 날짜를 몇 번씩이나 바꿨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몇 번씩이나 바꿨고 또 술의 인지 여부도 몇 번씩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보기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구나. 거꾸로 이쪽 그러니까 교도관이라든지 혹은 당시의 검사라든지 결정적으로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상대 측 그 증언들은 일관성 있게 술이
당시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 이 술자리와 관련된 정치적 프레임을 2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왔으나 그게 일반적인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외에 다른 두 가지 혐의가 또 있었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그리고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로 공소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의 초법적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쪼개기 후원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이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검찰은 기소를 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쪼개기 기소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쪼개기 혐의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국장을 먼저 기소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는 그런 식의 무리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당성이 입증이 됐다. 바로 이 때문에 어제 이 지금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드시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아워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 시점에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실질적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지만 정신 승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배심원단의 판결도 그렇고 지금 그 재판부의 판결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증과 관련돼서 4개월의 실형을 지금 선고를 했어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완전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된 판결을 두고 실질적인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 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해하려고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2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그 진술, 그것을 탄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진술이 회유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인데 다른 어떤 부분들, 쪼개기 부분이라든지 뭐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아프겠지만 아픈 부분은 아픈 부분이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일관된 그런 그 핵심이 이재명 도지사와의 어떤 관련성 여부인데 그 관련성 여부가 이번에 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다가 위증이라는 어떤 판결을 이제 받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 뭐 공소 기각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무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부각을 하면서 실질적 무죄라는 좀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항소의 결과를 지금 기대할 테고 조작기소 특검은 계속 뭐 그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무리한 어떤 그런 그 주장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바로 실질적 무죄라는 뭐 실질적 무죄라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떻게까지 좀 파장을 불러올까요? 일단 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조작기소특검법은 아마 그대로 추진할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하게 발의했던 의원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겠다. 지금 사실 이번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세 가지 혐의인데 세 가지 혐의 두 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가 지금 부정당했잖아요. 탄핵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 개 중에 두 개가 우리의 의견이었고 또 나머지 그러니까 이 연합술 파티 의혹도 사실은 국민 참여 배심인단이 사실 일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4대3이라면 거의 뭐 의견이 절반도 나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주장인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이 술팔티 의혹 자체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 여론의 향배를 보고 아마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갈 뜻은 분명히 갖고 있겠죠. 갖고 있지만 속도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무래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항소심 결과와 함께 국민 여론도 계속 지켜보고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권 경쟁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차기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당대표가 만났는데요. 함께 자리에 앉아서 뭐 귓속말도 나누고 좀 다정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요구에 화답하는 연출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TPO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자로 하지만 지금부터 낯을 불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장소라는 것 자체가 워크샵인데 어떤 워크샵이냐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아무리 당권을 그러니까 경쟁하는 주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약간 정치적인 대자비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상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귀국을 해서 사실은 이게 당정 간의 상당히 긴밀한 호흡을 이야기하고 원팀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사실은 당권 주자 두 사람이 상당히 좀 보성스러운 사나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정의 양대 핵심 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다 모두 공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거든요. 그 성공이라는 그 목표와 하나는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이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또 일종의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경쟁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는데 두 사람이 입으로 내뱉은 메시지에는 뼈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히말라야 산맥 같은 당이 있어서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하겠냐라면서 이제 대통령 중심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본 마음이겠죠. 자,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선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당신들의 어떤 당선은 바로 내가 잘해서다. 당이 있어서가 당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대표가 당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속 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번 당선은 모두 다 이 자신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어떤 전당대회에서 가장 이 핵심적으로 이번 정청래 대표가 내세울 게 바로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고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독자 세력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김민석
파가 있거나 뭐 친석 뭐 여기에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죠. 긋고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관리자다. 이재명 정부를 끝까지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조력 내지는 관리자로서 이번 그 선거를 임하겠다. 각각의 어떤 출사표 아닌 출사표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포지셔닝으로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뭐 어떤 포지셔닝 정도로 나오겠지만 네. 이것이 이제 완전히 공격적인 어떤 포인트 상대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기조 때문에 사실은 당선된 거고 지금 낙선자들은 사실 당신 때문에 낙선한 거 아니냐 오빠 논쟁 등등 해서 공격적인 어떤 포인트가 될 테고 또 거꾸로 지금 정청래 대표 역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할 때 단순히 당신이 1년 동안 한 게 뭐냐 총리로서 결과가 뭐냐 조력자 뭐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어떤 조력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각각의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폭풍전야 상황이다라고 두 분 모두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신데, 자,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을 전후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3파전이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양상은 3파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대 이제 당정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여기다가 이번 사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던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서 복당한 사실 송영길 그러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도 자신도 충분히 도전자 내밀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이 두 사람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결국 두 사람은 가행감 3파전 그대로 갈 것이냐 한 명이 그게 물러서지 물러설 않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일단 송영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레이스를 조금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대담하기 전에 나왔던 리포터에도 보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강주에서 내가 가장 높게 놓은다. 자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선거에서 가장 핵심 승부처가 호남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이 김민석 총리를 민다는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3파전이 나중에 단일화로 그러니까 해서 친명 단일화가 돼서 이 양대 그러니까 양 후보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 경쟁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입원한 장동혁 대표 이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글쎄요, 퇴원하자마자 다시 사퇴 여론이 거세질지 아니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좀 소강 국면으로 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폭풍은 한번 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물론 의총 2번은 그냥 무산됐지만 의총이 제대로 열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참석한 당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계속 그 파장이 커졌을 거예요. 연달아서. 그런데 일단 입원이라는 어떤 그 묘수가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계속 파장을 한 번은 피할 수 있었겠지요. 사실 시기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뭐 책임론이 좀 희석될 수는 있거든요. 아마 당대표는 그것을 지금 노리고 다시 이제 슬그머니 복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덮어지거나 혹은 사라질 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긴 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났듯이 이 지방선거에 이번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 지방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총선은 다른 문제. 진짜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의원들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생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복귀 이후에도 차례대로 예를 들어서 일단
지난번엔 대안과 미래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안과 미래 이외에도 초선 모임이 따로 있죠. 또 재선 모임이 따로 있죠. 중진 모임 따로 있죠. 또 PK 의원들이 따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PK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이번에 부산 북구 갑의 그런 바람, 일으키는 바람, 한동훈 후보가 일으키는 바람은 직접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PK 의원들 따로 예를 들어서 이 대안과 미래가 뒤로 물러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체제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월까지는 버틴다 뭐 이런 설이 있지만 예. 그러나 올 하반기 그러니까 가을 국회 이전까지 이 문제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어떤 회피 전략이 기상천외한 회피 전략이 나오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게 여러 목소리인데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결과를 내놔서 또 당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탄핵 뒤에 치러졌던 지난 2018년 선거와 비교해서 당선자가 늘었고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할 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그러니까 학업이 신장했느냐 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칭찬을 할 경우에 그러면 꼴찌할 때 아주 최저 성적을 받았을 때를 비교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직전에 아주 정말 좋았던 성적을 받고 있을 때 지금 시험을 쳤는데 바로 직전에 좋았던 그거하고 비교하지 않고 한참 꼴찌하던 성적을 비교하면서 너 잘했다고 박수를 칠까요? 그러면 일종의 상식적인 하나의 이 생각의 선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2018년 총선 때 2016년 탄핵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권을 잃고 난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바로 직전에 지금 17개 강력단체 중에서 12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14개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완벽한 참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서울을 지켰다는 것인데 서울의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유세를 할 수 있었나요? 장동혁 대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가 중론이고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의 해초리는 누구에게 행해졌습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이 시대착오적이고 몰염체적인 일종의 리더십을 보였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엄중한 민심의 해초리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나왔던 보고서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 이는 뭐 지금커녕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식의 사고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는 지도부가 모르는 그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갑작스럽게 당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보고서 물론 선거 끝나면 당연히 뭐 백서든 보고서든 만드는 건 늘 관례적이지만 그러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만들고 어떻게 이거를 발표를 할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지도부의 결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제 듣기에는 장동혁 당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그 령이 많이 지금 사라졌어요 당내에서. 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보고 체계라든 것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이 좀 무너졌을 때는 당대표 다 원내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선출된 원내대표 더군다나 원내대표 선출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발표 자체를 늦추거나 혹은 이 발표를 하지 않거나의 어떤 상황이었을 텐데 이게 발표됐을 수도 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좀 추정까지는 해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권력의 누수입니다. 이 당이 얼마나 지금 이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고 리더십이 실종됐는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다. 차라리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정식 대표가 이런 묘수를 지금 생각해내고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고 싶은 거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자인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네. 시스템 붕괴를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상황이 많이 분열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섭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 2곳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주 투표관리원 10여 명을 조사한 합수부는 이번 주 집중조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끝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선 땅 꺼짐이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우그러진 승용차들이 도로 한쪽에서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파편들은 사고 당시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전 변동 오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건 어제 오후 8시 20분쯤. 부딪힌 차량을 뒤따르던 택시까지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에서만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있었어요. 총 4명이고요. 중상자는 없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차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경남 함양군에선 광주를 향해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쪽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덮치면서 화물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운전자, 승객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가던 그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파편을 이제 충격하면서 타이어가 터지고 이래서 화물차 운전자는 갑자기 핸들이 떨렸다며 차량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한 명이 아래로 빠졌다가 스스로 탈출했는데 손과 발목을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안전 조치를 취한 지자체와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부서진 유리문에 크게 다쳤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던 식당은 요구한 배상금을 다 줄 수는 없다며 민사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제대로 협의하기도 전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식사를 마친 10대 A군이 식당을 나서던 찰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A군 위로 쏟아집니다. 놀란 직원이 얼어붙은 사이 어머니가 A군에게 다급히 달려갑니다. 지난해 11월 겪은 이 사고로 목과 손을 크게 다친 A군은 마취도 없이 9군데를 꿰맸습니다. 마취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그렇게 소독을 하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꼬매는 걸로. 사고 직후 업주는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고객님 안전이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네.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책임이 무조건 다 있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던 가족들에게 돌연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업체 측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낸 결론은 우리는 못 해주겠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 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고. 업체 측이 제시한 배상액은 250만 원.
이미 지출한 치료비보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흉터 치료비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가족이 요구한 2,500만 원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저희는 계속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제시한 금액은 일단 저희도 최대치로 A군 가족은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보험사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추가 협의 없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반발하는 상황. 이에 업체 측은 A군 가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배상 처리를 맡은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한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업체 결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거라면서도 보험사와 피해자 간 손해액에 대한 이견이 크면 민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 A군 가족은 사고 이후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부담까지 져야 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스피가 9,000피를 달성한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연초보다 2배 넘게 치솟으며 9,000피 고지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봐도 삼성전자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4.95%에서 이번 달은 6.25%로, SK하이닉스는 0.89%에서 1.04%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거래가 늘면서 두 종목을 포함한 종목 등도 거래 비중이 늘어났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의 하루 평균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0.88%에서 이번 달 1.14%로 커졌고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의 거래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특정 종목 쏠림 현상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율이 지난달 말 93%를 기록하고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기간 코스피에서도 단기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번 달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보다 높은 90포인트를 기록하고 지난 19일 하루에만 4.14% 오른 83.57을 보이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 외에도 단기적인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적과 가치 측면에서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적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많게는 두 종목과 연관된 종목들의 등락에 증시도 함께 휘청이면서 취약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위험한 것도 맞죠. 이 2개에서 5개로 올라간 증시니까 2개에서 5개가 무슨 문제만 있어서 빠지면은 한국 증시는 그대로 폭락할 수가 있는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위협 등으로 다시 불거진 중동 긴장이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 속에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과는 지방권 의대보다도 점수가 높았는데 앞으로는 의대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두고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인기가 의대 위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의 합격선은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모두 최상위입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입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정시 평균 합격 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계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한양대의 경우 지방권 의대 평균 점수를 뛰어넘었고 최상위권인 경인권 의대, 서울권 의대와 비교해도 점수 차이가 근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와 고려대, 서강대가 삼성전자와 협약한 연세대, 성균관대보다 합격점이 1.2점 높았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도 반도체 계약학과들은 역대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합격선은 1.47등급으로 개설 첫 해의 3.1등급보다 크게 높아졌고 SK 하이닉스와 계약한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 역시 수시 합격선이 2.68등급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모집 정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 점수가 의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보다 합격 점수가 낮았을 때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집중을 했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합격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의대를 택할지 반도체 계약학과를 택할지 선택의 문제로 지금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내년엔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350명, 하이닉스는 110명을 모집하는데 전체의 82%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을 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변호인이 어제 오후 1시에서 2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도 이를 무죄로 봤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고 이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전 MOU 서명 후 첫 협상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레바논 전선이 문제로 꼽히는데 양측은 협상장 복귀를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향후 60일간의 협상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위스에서 만나서 협상이 좀 잘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파행을 맞았습니다. 현재 협상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협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문제 삼아서 아예 협상장에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철수를 했는데 스위스는 떠나지는 않고 지금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협상 대표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양쪽으로 오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언사가 좀 과격해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란 협상팀은 미국은 신중해야 한다, 다른 방식의 대응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방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혁명수비대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얼핏 들어보면은요. 주변 지역의 그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혁명수비대에서 그런 유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후티 반군을 이용한 홍해 봉쇄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언제든지 그 최후의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었던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석유와 관계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유가거든요.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란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양측이 일단은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명분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레바논이거든요. 예. 이란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레바논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전선이 조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철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철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도 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란은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MOU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과 전혀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란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 역시 레바논, 정확히 말하면 헤즈볼라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들어가지 않고 뭐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폭격을 한다라는 것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레바논 남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서요.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니까 아예 근거지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계속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스라엘 북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텔아비브나 남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 국민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의 공격을 멈춰야 되는데 헤즈볼라가 거기에 대해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아래쪽에 아마도 헤즈볼라의 지하 시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선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예.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그리고 전선이 휴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나와야지만이 이 휴전 협정의 기본 조건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과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러면서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레바논 영토가 어찌 보면 양국의 그 대리전의 전장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레바논 남부거든요. 레바논 남부니까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휴전선 지역이에요. 휴전선 지역인데 비무장 지대가 있는데. 비무장 지대에서 조용해야 되는데 비무장 지대에서 계속 싸움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란은 지금 말은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 동결 자산 그 반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직결되어 있는 여러 이슈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MOU에서 그 중요한 동결이라든지 호르무즈 역봉쇄라든지 그리고 모든 전선의 휴전이라든지 석유 제재 해제라든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테이블에 못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핵협상으로 가는 거지. 이거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협상은 절대 못 하겠다라는 거고 아예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스위스에 간 거는 핵협상하러 간 거 아니다. 예, 이 조건이 돼야지만 핵협상이다. 따라서 지금 이란으로서는 미국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대한 압박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언사가 대단히 과격해졌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든지 심지어는 니네 스위스에서 이란 못 돌아간다. 예.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거를 이제 어떤 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 이란 대표단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까지 뭐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구에서는 그건 아닌데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정치적 그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좀 초조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현재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총선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 패배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바논을 절대 놔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여론이 참 재밌는데요. 예. 이란과 계속 싸워야 된다. 헤즈볼라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50%가 넘어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나오는 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총선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약간 불투명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괴롭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은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를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자꾸 늘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진퇴양난인데요. 예. 이란은 이란대로 압박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이스라엘 여론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그 대표 주자로 네타냐후로 보지 않고 있다. 네,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여론조사가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다음 총선 나오지 말아라. 이게 지금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마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에 신경 안 쓸 겁니다. 일단은 뭐 이스라엘로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작전이라기보다는 이란 국민들이 그만큼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실존적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장악해서 통행료를 미국이 거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정말 미국이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지 그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고 위협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배가 미국 발표에 따르면 뭐 100척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란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약 1,700만 배럴이 나왔다는데 그중에서 1,400만 배럴이 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란 배가 나오는 거는 봐주고 있어요. 이거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미국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은 그 미나브 168 그러니까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여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란은 계속적으로 미나브 168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나브 168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초기에 미국이 공격을 했던 곳이 미나비라는 곳인데 거기에 초등학교에 크루즈 미사일이 가서 꽂혔어요. 그러면서 168명의 어린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미나브 168인데요. 이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뭐 누구 편을 떠나서 초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애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계속 그거를 지금 국제사회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비 168을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미국과 대화를 할 때도 파키스탄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의 가방을 비행기에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제사회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다소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소 상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 효과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번 협상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사이가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이가 많이 멀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과 등을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있는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있거든요. 거기가 또 네타냐후 총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지금 이란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있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 얘기는 얼마큼 들어주느냐가 문제인데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과감하게 철수를 한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어떤 형태든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헤즈볼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아마도 구체적인 조건으로 헤즈볼라에게 조금 조용해라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MOU 14개 항을 보면 네.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장해왔고 또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탄도미사일 이런 얘기는 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까지 못 갖는 건 조금 불공평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질 만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탄도미사일을 끼잖아요.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지원이거든요. 이 두 개가 끼면 협상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핵이라도 핵 근처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핵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탄도미사일 있고 대리세력 지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흐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과감하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갈등의 그 불씨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이런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명보호가 오는 목요일 열리는 남아공전을 앞두고 과달라하라에서 결전지 몬테레이로 이동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대표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몬테레이는 지난 83년 청소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곳인데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조건입니까? 네, 고지대에서 잘 수 있는데 해발 500m에서 못 뛸 이유는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 힘들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날씨 변수는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25일 날씨 예보를 보면 최고 온도가 34도에 습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몬테레이 습도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런 날씨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남아공전에서 승점을 따면 조 2위가 확정되지만 질 경우에는 멕시코 대 체코의 경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2위도 가능하지만 4위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조 1위로 32강을 확정한 상태라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체코가 무조건 멕시코를 이겨야 32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체코 경기는 우리 경기와 같은 시각에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조 2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남아공전 전망은 어떻습니까?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주요 매체들 예상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체코에게 비기고 멕시코에게 지고 남아공에게는 이겨서 32강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본선 진출까지의 경기력을 보면 가장 무난한 예상인데 실제로 본선에서 남아공은 예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3-3 전술의 수비도 조금 헐겁고 몸싸움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공격도 다분히 단조롭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멕시코전에서 완패하고 체코전에서는 페널티킥 동점골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체코전 동점골의 주인공 모코에나가 결장하는 것도 남아공에게는 악재입니다. 중원에서 많은 패스를 해주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점에서 경기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최고의 상태로 3차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남아공전은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남아공을 이기고 올라가면 2위로 32강에 가게 되는 건데 그럼 32강에서는 어떤 팀과 격돌하게 됩니까? 예, 남아공전에서 승점을 따내면 자력으로 조 2위가 되는데 그러면 B조 2위와 격돌하게 됩니다. 지금 B조는 캐나다와 스위스가 1, 2위 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팀 모두 승점 4점인데 캐나다가 골득실에서 3골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스위스와 캐나다의 맞대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무조건 1위가 되고 지는 팀은 2위가 유력합니다. 비기면 캐나다가 1위가 됩니다. 물론 보스니아가 카타르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승자승, 골득실도 따져봐야지만 가능성은 적습니다. 남아공전이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B조 마지막 경기는 이보다 앞선 오전 4시에 합니다. 경기 전에 대표팀은 32강에 오를 경우 누구와 만나는지 알고 경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아공전 최상의 시나리오는 두 골차 정도로 이기면서 주전들에게 체력을 비축할 시간도 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홍명보가 32강도 통과하면 F조 1위와 C조 2위 승자와 격돌하는데 F조 1위는 네덜란드가 유력하고 C조 2위는 브라질이나 모로코가 유력합니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일본과 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멕시코전의 아쉬운 패배를 잇고 지난 83년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사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기분 좋은 장소 몬테레이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또 한 번 승리에 발자취를 남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동민입니다. 4골을 몰아치며 튀니지의 대승을 거둔 일본. 하지만 경기 종료 후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중계 화면에 우길기로 추정되는 깃발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 전반전 중계 화면이 일본 관중석을 비추는 순간 응원단 뒤편에 서 있던 남성이 우길기와 비슷하게 생긴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장면은 TV 중계 화면은 물론 경기장 전광판에도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특히 이날 경기는 피파 월드컵 역사상 통산 1000번째 경기였던 만큼 우길기의 등장은 5개 티로 남았습니다. 앞서 일본의 1차전 당시에도 현지 거리 응원 현장에서는 우길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경기장 내부에서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도심 거리 응원 과정에서 등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길기는 과거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이던 시절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던 깃발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경기장 내 우길기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계 영상에 버젓이 우길기로 추정되는 깃발이 나타나자 국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서 우길기를 월드컵 응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특히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피파에 정식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축제의 장에서 또 나부낀 우길기. 대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32강을 확정지은 일본 축구에 일부 일본인들이 과거를 망각한 행태로 승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와 또 다른 LNG 운반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 2척에는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지 않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제3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해협에 머무르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 승선 인원을 포함해 모두 135명입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9,000피를 돌파하며 신기원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으로 생긴 변동성이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모두 파란불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1.08% 내린 8,954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다시 9,000포인트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9,0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43%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작할 땐 0.94% 내렸지만 현재는 낙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96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내용이 계속 결렬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의 위축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양쪽의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입니다. 오늘 3.9원 오른 1,530.9원으로 개장했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지금 계속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치솟으면서 현재 1,5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88% 급증하면서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62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0.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이고 2위는 지난 3월에 543억 달러였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188%, 컴퓨터 주변 기기가 293%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 역대 최대였습니다. 석유 제품은 39%, 승용차는 2.3%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4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620억 달러, 수입이 445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합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먼저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 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제기된 여러 우려들과 시스템 구축 운영 과정의 전반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관리 감독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월요일인 오늘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1.3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활동량이 많다면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립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 지방은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서부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전 27도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강릉 22도, 대구 24도 등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